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응원이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칠 때는 숨소리를 죽입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면 그제야 주방으로 향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엽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리고 칼을 짚니다. 썩둑썩둑. 같은 리듬으로 썰어냅니다. 아들은 이 소리에 익숙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안심하고 잠을 청합니다. 27회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시간입니다. 아들은 올해 38입니다. 다른 집 아들들처럼 결혼을 했거나 독립을 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 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15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들의 아버지가 떠난 그날부터 아들은 말이 줄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밥을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가끔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돌아오면 저는 밥을 차려 놓았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인 아줌마는 제 얼굴을 피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친 이웃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선들이 불편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입니다.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상이 아들을 어떻게 보든 저는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비가 온 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신발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깨끗했습니다.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밥을 남겼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며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생겼다는 걸. 저는 창가에서 그 차를 봤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댁에 아드님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나왔습니다. 경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두 그릇을 차렸습니다. 하나는 제 자리에 하나는 아들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은 식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주십시오.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걸어가는 거리였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기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사는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드님이 그날 밤 그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CCTV에도 나왔습니다.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흐릿한 화면이었지만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아드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형사를 봤습니다.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드님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은?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네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자 대화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를 찍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빨간 페인트로 쓰여 있었습니다. 나가라. 저는 그 글씨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아들의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밥알이 불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사람 죽인 놈 엄마. 목소리는 젊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전화선을 뽑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울지 않았다. 나도 울지 않았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하지 않았다. 저는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석 달 전 날짜였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다시 봤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장소였다. 그 사람은 저를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기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형사를 찾았습니다. 공책을 보여드렸습니다. 형사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왜요?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형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책을 도로 건네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났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를 본 직후였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를 피해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동네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 앞에 계란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노른자가 대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닦아도 냄새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에 돌이 날아왔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신문지로 창문을 막았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신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유 배달이 끊겼습니다. 신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기 검침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검침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계량기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 가던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주인은 저를 봤습니다. 손님 받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게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가게로 갔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게 없다고 했습니다. 좌판에는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셔터를 내렸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계란이 3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 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용의자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학교를 중퇴한 것, 직업이 없었던 것,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던 것.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습니다. 역사책, 철학책, 소설책. 아들은 그 책들을 정리해서 제 방문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심심할까봐 그랬습니다. 아들은 새벽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아들은 길 잃은 고양이에게 밥을 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날 오후 피해자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끌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은 착한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알았습니다.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라디오를 껐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사흘 전 날짜였습니다. 아들이 경찰서로 끌려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따라갔다.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다. 그 사람은 한 집 앞에서 멈췄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나서 나왔다. 그 사람 손에 돈봉투가 들려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돈봉투. 무슨 돈이었을까요? 아들은 왜 그걸 봤을까요?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본 것, 아들이 안 것. 그것들이 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걸까요?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를 만났습니다. 공책을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형사는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이 누군가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형사는 공책을 돌려줬습니다. 지금 저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정황. 이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이 자백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저는 형사를 봤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끝났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엄마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억울합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이런 편지를 보낸 걸까요? 저는 편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도요.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이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봤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라도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들이 자주 가던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나와 골목을 지나 공사장 근처까지였습니다. 아들의 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이 멈춰 섰을 만한 곳에서 저도 멈췄습니다. 공사장이 보였습니다. 노란 테이프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저 카메라가 아들을 찍었을 것입니다. 카메라는 공사장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시야를 따라가 봤습니다. 공사장 옆 건물이 보였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카운터 뒤에 또 다른 CCTV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메라의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문 앞쪽을 찍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쪽도 일부 찍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 하나를 집었습니다.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1,500원입니다. 저는 돈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여기 CCTV가 며칠 전 사건도 찍혔을까요? 남자는 저를 봤습니다. 경찰이 이미 가져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그날 밤 여기 계셨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야간 알바입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어요. 그럼 누가 있었습니까? 주인 아저씨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퇴근하셨을 겁니다. 낮에는 안 나오세요. 저는 우유를 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낮 다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카운터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음료수 하나를 집었습니다. 카운터에 올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주인분이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 그날 밤 여기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경찰한테 다 얘기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용의자 어머니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만 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날 손님이 많았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2시쯤이요. 그 시간에 손님이 많았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야간 작업 끝나고 많이 와요. 제 아들을 봤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혼자였어요. 뭘 샀습니까? 물이요? 그리고요. 그리고 잠깐 서 있더니 나갔어요. 밖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빴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CCTV를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가져갔다니까요. 복사본은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저기요. 돌아봤습니다. 편의점 주인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무슨 차였습니까?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공사장 옆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2시 반쯤? 제가 담배 피우러 나갔을 때 봤어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진 않아요. 번호판은요? 기억 안 나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시간에 왜 거기 서 있나 싶어서요. 경찰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드님 얼굴만 확인하라고 했어요. 저는 주인을 봤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새벽 2시 반. 공사장 옆. 아들은 2시에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사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30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공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프 너머로 안을 봤습니다. 공사는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주차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공사장 옆 골목이 보였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차 한 대 정도는 설 수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기 차를 세웠다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담배 꽁초가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쪼그리고 앉아 바닥을 봤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책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쓰레기통 옆이었습니다. 주워봤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 대표 전화번호 뒷자리.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펼쳐 놓았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번진 글씨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삼자가 보였습니다. 성자도 보였습니다. 삼성건설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회사 같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삼성건설을 쳤습니다. 여러 회사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를 맞춰봤습니다. 세 번째 회사가 일치했습니다. 삼성종합건설. 대표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진수. 저는 그 이름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명함이 그 골목에 있었을까요? 공사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더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편지 받으셨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들은 결백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도 그날 밤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가서 말씀하셔야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공사장 원래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시 시작됐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돈을 댔는지 알아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왜 저에게 전화를 한 걸까요? 그리고 공사장의 돈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삼성종합건설. 이 회사가 그 공사를 맡았을까요? 저는 내일 아침 그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종합건설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도심 외곽의 낡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책상 2개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나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대표님 명함 맞습니까? 남자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맞는데요. 어디서 주우셨습니까? 공사장 근처에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공사장 말입니까? 사건이 일어난 그곳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 공사 여기서 맡은 거 맞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것도 맞습니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 사건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백합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대표님 명함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곳에 계셨습니까? 남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럼 왜 명함이 거기 있었습니까? 명함은 여기저기 뿌려놓는 겁니다. 누가 주었을 수도 있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타이어 자국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밤 검은 차가 공사장 옆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사 재개에 돈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계약서가 보였습니다. 상대방 이름이 보였습니다. 유지훈. 남자가 서류를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이미 외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왜요?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안 됩니다. 따라오세요. 남자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남자가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왜 경찰한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지훈이요. 그 사람이 돈을 댔어요. 공사 재개 조건으로요.
무슨 조건이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지킬 게 있다고요. 저는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남자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은 결백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럼 말해주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지훈이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피해자와 함께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함께 있었다고요? 네, 차 안에 있었어요. 2시쯤이었을 겁니다. 무슨 관계였습니까? 남자는 망설였습니다.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비밀이었죠. 왜요? 유지훈은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본 건 차가 떠나는 것까지였어요. 혼자 떠났습니까? 아니요. 둘 다 타고 있었어요. 그럼 피해자는 언제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1시간 후에 다시 차가 왔어요. 이번엔 유지훈 혼자였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까? 네.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가방 같았어요. 그리고요. 차를 타고 떠났어요. 당신 아들은요? 당신 아들은 그 후에 나타났어요. 3시쯤 편의점에 갔다가 공사장 쪽을 봤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10분도 안 됐을 겁니다. 나와서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왜 이걸 경찰한테 말하지 않으신 겁니까? 남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지훈이 협박했어요. 공사비를 다 받으려면 입 다물라고요.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공범입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떠나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불렀습니다. 조심하세요. 유지훈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유지훈.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역 유지 사업과 기부 활동. 깨끗한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사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갔다. 돈봉투를 들고 있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이 본 그 사람은 유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에도 그곳에 간 것입니다. 아들은 뭘 봤을까요? 공사장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 더 급하게.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나가세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파헤치지 마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들만 다치는 게 아닙니다. 문이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지훈 회사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혼자 유치장에 갇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지훈의 회사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지훈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안 됩니다.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걸 전해 주십시오. 공사장 관련입니다. 여직원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12층입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 안쪽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지훈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키가 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지훈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지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공사장에서 나왔습니다. 유지훈은 명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날 밤 거기 계셨죠. 유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피해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유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목격자가 있습니다. 유지훈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누군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증거도 없다는 소리군요. CCTV가 있습니다. 유지훈이 돌아봤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당신 아들만 나왔죠. 편의점 CCTV는 확인 안 하셨을 겁니다. 유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CCTV에는 당신 차도 찍혀 있을 겁니다. 2번요. 유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와 함께 떠날 때, 2번째는 혼자 돌아왔을 때. 유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저도 어머니입니다. 딸을 잃은 그 어머니 심정을 압니다. 유지훈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감정에 호소하려는 겁니까? 아니요.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유지훈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건 돈으로 해결됩니다. 수표의 금액을 적었습니다.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입 다물고 사라지세요. 저는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결백합니다. 유지훈은 수표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이미 모두가 당신 아들을 범인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유지훈과 눈을 맞췄습니다. 믿게 만들겠습니다. 유지훈이 웃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거도 권력도 돈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유지훈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진실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유지훈은 저를 봤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당신도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을 겁니다. 유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양심으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계산으로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이 잃을 것들을요. 유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입니다.
뭘 할 건데요? 편의점 CCTV를 다시 확인하게 만들겠습니다. 유지우는 비웃었습니다. 이미 경찰이 확인했어요. 제대로 확인 안 했을 겁니다. 제 아들만 확인했죠.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다시 확인하면 당신 차가 나올 겁니다. 시간대별로요. 유지훈의 턱이 경직됐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대표도 증언하게 만들겠습니다. 유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협박했잖아요. 입 다물게요. 협박도 증거입니다. 유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가려는 겁니까? 네. 당신도 다칠 수 있어요. 이미 다쳤습니다. 유지훈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밖을 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유지훈이 말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고요. 싸우다가 그만. 밀쳤어요. 넘어졌고요. 그리고요. 머리를 부딪혔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럼 신고했어야죠. 유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알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신을 옮긴 겁니까? 유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뭘 봤습니까? 유지훈이 돌아봤습니다. 가방이요. 피해자 가방을 숨기는 걸 봤어요. 어디 숨겼습니까? 공사장 안쪽이요. 왜 가방을 숨긴 겁니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쓴 편지요. 증거를 없애야 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경찰에 가야 합니다. 유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가족이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피해자는요? 그 어머니는요? 제 아들은요? 유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경찰에 갑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유지훈이 불렀습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주인이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날 겁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아들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2 그릇을 차렸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지훈이 자수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똑같은 리듬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서로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저를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유지훈이 자수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자백했습니다. 사고였다고 시신을 옮겼다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제 아들은요? 곧 석방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침묵한 이유도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형사를 봤습니다. 유지훈을 보호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던 거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드님은 그날 밤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지 않았어요. 경찰이 찾게 하려고 그대로 뒀던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확인하지 않았죠.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용의자만 보고 현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편의점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지훈의 차가 나왔어요. 2번이요. 저는 명함을 봤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도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드님은 오늘 오후에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형사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봤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내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예전과 똑같은 걸음으로.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멈췄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을 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에 지어둔 밥이 있었습니다. 반찬을 꺼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국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한참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저도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아들이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고마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습니다. 일어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방으로 가려다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오래 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들의 새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유지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고치사 시신유기 증거인멸. 피해자 가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진실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아드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습니다. 어머니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슈퍼에 갔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계산할 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는 봉투에 물건을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미안하대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줌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드님한테도 전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힘드셨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손에 든 봉투를 봤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같이 들어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의 낙서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깨끗이 닦아 놓았습니다. 페인트 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밥 먹었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책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나와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을 더 집어줬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유지훈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가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책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들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멈춰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1시간쯤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국화 몇 송이였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부엌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물을 받아 꽃을 담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두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 줄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일찍 나갔습니다. 꽃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왔을 때 손이 비어 있었습니다. 표는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는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두에게요. 어느 날 오후 아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아드님이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봉투를 보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두고 갔다. 아들은 봉투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피해자 가족에게 전할 것 같았습니다. 이름 없이요. 그날 저녁 저와 아들은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괜찮니? 아들은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모르겠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빛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요.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아들의 방문 틈새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들도 깨어 있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도 나가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이요. 일주일 전부터 아들은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빌려오기도 했고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받아 들고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예전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의 방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들여다봤습니다. 도서관 사서 자격증 준비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험 날짜, 공부 계획, 준비물.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드님 요즘 어때요? 잘 지냅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딸도 도서관에서 봤대요. 책 정리하는 거 도와주더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배추 한 포기를 더 넣어줬습니다. 서비스예요. 저는 사양했지만 주인은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주인이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요즘 괜찮으시죠? 네, 덕분에요. 그날 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재판 결과 나왔던데요. 징역 8년이라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전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치사로 감형되었지만 증거인멸과 시신유기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툭 쳤습니다. 힘내세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책 2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부 잘 됐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 1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시집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습니다. 저는 책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서시를 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왜 이 책을 건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한 편 한 편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쪽지가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저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 싶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편함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피해자 어머니였습니다. 2번째 편지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과 아드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머니입니다. 딸을 잃은 마음 저도 조금은 압니다. 시간이 아물게 해주길 바랍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잘못 쳐서 제 발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저는 공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공사장 앞을 지났습니다. 테이프는 치워져 있었습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를 봤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공사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마당에서 화분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흙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 심으려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국화요. 언제 샀니? 오늘 도서관 오는 길에요. 저는 아들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같이 흙을 만졌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 시험 보려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사서 자격증이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화분에 국화를 심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저는 반찬을 집어주며 물었습니다. 뭘? 저 때문에 힘든 일 많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같은 건 없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더 퍼줬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가 보였습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들도 기다릴 것입니다. 함께요.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국화가 피고 졌습니다. 다시 피었습니다. 아들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설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오래 걸리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시간을 들였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첫 월급 축하해. 아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흐뭇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할게. 아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가끔 아들을 봤습니다.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골목 청소였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신다며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손자가 도서관 자주 가는데 친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 다 같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데 편의점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일 죄송했어요. 제대로 증언하지 못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주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주인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두고 간 돈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일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으로요. 다음 날 우체국에 갔습니다. 봉투 안에 쪽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딸을 기리는데 써주십시오. 발신인은 적지 않았습니다. 등기로 보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사장 앞을 지났습니다.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입주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를 봤습니다.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도서관에서 칭찬받았어요. 무슨 칭찬? 아이들이 잘 따른대요. 책 추천도 잘한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네. 아들도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크게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켰습니다.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들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 글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도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겠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 반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과 반찬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동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아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가로 갔습니다. 아들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한참 후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의 방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창가에 국화에 물을 줬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한 잠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지훈 이름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늦게 왔습니다. 8시쯤이었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재미있었니? 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먹었니? 네, 밖에서 먹었어요. 그래도 국은 끓여놨다.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데워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표정이 좋았다.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아니, 괜찮다. 우리는 해냈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아들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진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4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물을 썰 것입니다. 아들의 아침을 차릴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매일 조용히요.